한나라를 세운 위대한 건국자, 태조 이성계. 하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따라붙곤 하죠. 과연 그의 출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왕자를 빼앗았다는 어쩌면 비난에 가까운 평가는 진실의 전부였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 속 태조 이성계의 모습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거대한 운명 앞에 선한 인간이 어떤 고뇌를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혼란의 시대에서 왕자를 거머쥐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개인의 번민과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펼쳐진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하고 깊은 몰입감을 선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격동의 고려말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고려의 마지막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북쪽에서는 끊임없이 홍건적 무리가 침략해왔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들이 떼지어 몰려와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피폐해진 농토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피맺힌 절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경의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그들의 행포는 하늘을 찔렀고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져 민심은 이미 고려를 등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성계입니다. 그는 고려의 동북면, 즉 오늘날 함경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몽골과 여진족 등 이민족과의 교류가 잦았던 변방 중의 변방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이성계에게는 몽골족의 피가 섞여 있다는 세간의 시선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는 몽골풍의 복식을 즐겨 입고 활을 쏘는 솜씨 또한 비범했다고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성계는 이 변방에서 탁월한 무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잦은 왜구의 침략과 홍건적의 난 속에서 그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전술과 용맹함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불타는 마을을 지키고 도망치는 백성들을 구해내며 그는 점차 고려의 마지막 희망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말이죠. 그의 용맹함은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조정에서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방의 장수 이성계, 그의 등장은 흔들리던 고려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혼란의 시대는 과연 그에게 어떤 운명을 안겨줄까요? 이제 그의 이야기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변방의 장수 이성계, 그의 등장은 흔들리던 고려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혼란의 시대는 과연 그에게 어떤 운명을 안겨줄까요? 이제 그의 이야기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고려말, 백성들의 삶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로는 권문세족의 탐욕이 하늘을 찔렀고 아래로는 왜구와 홍건적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국토는 피폐해져만 갔죠. 이때 고려의 마지막 희망처럼 떠오른 두 명의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백전노장의 최영 장군과 신흥 무장 이성계였습니다. 오랜 세월 고려를 지켜온 노장과 변방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던 신혜가 손을 잡은 격이었달까요.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성품을 지녔지만 고려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충정만큼은 한마음이었을 겁니다. 특히 최영 장군은 굳건한 충절과 청렴함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죠. 두 영웅의 활약은 꺼져가던 고려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듯 보였습니다. 왜구를 토벌하고 홍건적을 물리치며 그들은 민심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특히 이성계는 단순히 무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지닌 전략가였죠. 그의 이러한 면모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연스레 그의 주변에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의 중앙 정치 무대로 입성한 이성계는 이제 더 이상 변방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인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이 강해질수록 그 빛을 둘러싼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죠. 고려는 원명교책이라는 국제정세의 거대한 경랑 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내고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자 고려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명나라는 과거 원나라가 지배했던 철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고려의 철령이 설치를 통보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고려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죠. 격분한 최영 장군은 요동 정벌을 주장하며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쇠락한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요동 정벌이 무모한 전쟁이 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왜구와 싸우며 실전 경험을 쌓았던 그는 병사들의 피로와 보급의 어려움, 그리고 명나라의 막강한 국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요동 정벌을 둘러싼 최영과 이성계의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고려의 미래를 놓고 벌어진 두 거인의 운명적인 격돌이었습니다. 한쪽은 낡은 질서를 지키려는 충정을, 다른 한쪽은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세웠던 것이죠. 이성계는 요동 정벌이 가져올 파국을 예견하며 사불가론이라는 4가지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요동 정벌은 결국 이성계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시험대가 됩니다. 출정을 명받은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 다다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물은 넘쳐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곳에서 이성계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은 고려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파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그의 고뇌와 결단은 비단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거친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쳤죠. 요동 정벌은 명나라를 자극하여 더 큰 전란을 불러올 뿐 아니라 지친 병사들은 역병에 시달리고 그 사이 왜구는 다시 국토를 유린할 것이라는 그의 사불가로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장수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고려의 위태로운 미래를 걱정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던 깊은 고뇌의 결과였을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밤새도록 이어진 번민과 갈등 끝에 이성계는 결국 칼을 거꾸로 돌리는 말 그대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죠. 압록강을 건너 북으로 향해야 했던 발걸음은 이제 남쪽 고려의 심장부 개경을 향해 되돌려졌습니다. 이 순간 이성계는 한낱 변방의 무장이 아니라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들어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무모한 전쟁을 멈춘 것을 넘어 낡은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선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비장한 서막이 열린 셈이었죠. 회군을 단행한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없이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칼끝을 겨눈 곳은 다름 아닌 고려의 마지막 보루이자 스승과도 같았던 최영 장군이었죠. 한때 이성계와 함께 왜구를 무찌르고 고려를 지켰던 영웅 최영은 변화의 물결을 막아보려 했으나 이성계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충정은 고려를 지키고자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결국 최영은 귀향길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의 마지막 영웅이라는 쓸쓸한 수식어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옥에 갇힌 채 멀리 창밖을 응시하던 그의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낡은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말이죠. 이성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동정벌을 강행했던 우왕을 폐위하고 그의 아들 창왕을 옹립했지만 이마저도 잠시였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왕과 창왕이 사실은 최영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들의 왕위 정통성을 부정했고 결국 두 왕 모두 폐위시키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왕을 바꾸는 것을 넘어 고려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뿌리째 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행위였죠. 이로써 이성계는 고려의 정치적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판을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이자 충신, 정몽주였죠. 정몽주는 기울어가는 고려를 살리기 위해 이성계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했던 신진사대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역성혁명 움직임을 간파하고 어떻게든 고려의 명맥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성계는 정몽주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고 그의 아들 이방원 또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하여가 를 읊으며 은근히 마음을 떠보기도 했죠. 그러나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단심가로 화답하며 고려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정몽주의 굳건한 충심은 이성계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그의 대의명분 앞에서 정몽주는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닌 고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양심과도 같았으니까요.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결단을 돕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주교의 선명하게 남은 핏자국은 고려의 멸망과 새로운 왕조 조선의 탄생을 알리는 잔혹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정몽주의 시신을 바라보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되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비극과 회한, 그리고 찬탈자라는 오명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을 테죠. 정몽주의 죽음은 이성계의 찬탈이라는 오명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자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비장한 마침표였습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몽주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성계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잔혹한 열쇠였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물러설 곳도 없던 이성계는 마침내 1392년 오랜 고민과 고뇌 끝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고려의 왕위를 물려받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500년 고려의 역사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용포를 입고 왕좌에 앉은 태조 이성계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피와 희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끝에 얻어낸 자리였기에 아마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인간적인 고뇌가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바라본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 자리에 앉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권력의 무게는 또 얼마나 막중했을까요? 그는 이제 단순한 변방의 무장이 아닌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절대적인 군주가 된 것이죠. 새로운 나라 조선에 걸맞은 새로운 도읍을 정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길지이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한양은 곧 새로운 수도로 낙점되었고 활기 넘치는 건설 현장에는 백성들의 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웅장한 경복궁이 위용을 드러내고 정도전 같은 신진 사대부들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밤낮없이 애썼죠. 이 모든 광경은 분명 새로운 시대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시작의 이면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걸어온 길의 뒤편에는 언제나 피와 고뇌, 그리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의 출생 비화에 대한 세간의 시선과 정몽주를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의 피를 뿌리며 얻어낸 왕위는 그에게 찬탈자라는 오명을 안겨주었죠. 과연 그의 왕위 계승은 단순히 권력욕의 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한 고려 말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패자의 눈물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던 이의 깊은 아픔까지 함께 스며 있습니다. 어쩌면 왕좌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태조 이성계의 고독한 뒷모습은 그가 짊어져야 했던 권력의 무게와 인간적인 번뇌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내면적 갈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의 왕위 찬탈은 단순한 권력욕의 발현이라기보다는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비극과 희생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역사의 그림자로 남았다는 진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감당해야 할 선택의 무게와 책임감을 다시금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단순히 선과 악,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인간의 고뇌와 선택의 결과물임을 깨닫게 되죠. 한 시대의 영웅이 감당해야 했던 빛과 그림자, 그 진실은 언제나 단편적이지 않고 다층적이라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태조 이성계, 그러나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는 과연 평화롭기만 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